자,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6장 원자의 전자구조를 공부합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하기에 앞서서 일단 큰 그림으로 6장 전체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뭐냐면은 일반화학 전체에 있어서 6장은 어느 위치를 차지하는가. 단순히 6번째 챕터가 아니겠죠. 이 6장이 전체 구조에 있어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단원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 내용들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6장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화학의 전체 구조를 얘기할 때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그렸었죠. 어떤 물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물질을 이해하는 게 화학인데 물질의 구조를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물질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 이렇게 크게 두 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조그만한 격가지들이 이렇게 있지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큰 줄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6장 원자의 전자구조는요, 어디 위치하고 있냐면은 이 구조 파트의 첫 걸음입니다. 여기에 바로 6장이 위치하고 있어요. 1, 2, 3, 4, 5는 그냥 기초적인 거고요. 6장에서 비로소 일반 화학의 구체적인 이제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물질의 구조를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은 뭘까요? 물질의 구조를 잘 알면은 물질의 성질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질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그죠? 물질의 성질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물질들끼리의 여러 가지 상호작용과 변화를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근데 물질의 구조를 이해하는 첫 걸음이 왜 원자의 전자 구조를 이해하는 걸까요? 그냥 물질의 구조에서 딱 시작을 하면 안 될까요? 그죠? 우리가 물질의 구조라고 하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물질의 구조라는 것은 어떠한 원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는가 그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물 분자의 구조를 생각을 해보죠. 산소라는 원자랑 수소라는 원자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특정 방식으로 결합을 해요. 그래서 특정 각도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특정 방향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산소의 특징, 그죠? 산소는 전자쌍을 잘 잡아당겨요. 수소는 전자를 잘 주죠. 그래서 얘는 약간 플러스 전하를 띠고 얘는 약간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이런 구조의 특징과 얘네들 원자의 특징이 종합이 돼서 이 물 분자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죠. 이 물 분자의 구조를 알면은 여러 가지 얘네들의 성질을 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뭐 수소 결합을 한다, 극성 결합을 한다, 얘네들의 길이, 그 다음에 뭐 몰 엔트로피가 작다, 끓는 점이 높다, 그 다음에 얼 때는 부피가 팽창한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예측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보셨지만 우리가 물 분자의 구조와 성질을 이해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됐었나요? 산소라는 애랑 수소라는 애가 도대체 어떤 애들이고 얘네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을 했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의 근본에 뭐가 있다고요? 바로 전자를 이해하는 게 있다 이겁니다. 전자를 이해를 해야지 얘네들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물질이 여러 가지 원자나 이제 원자가 결합을 하든가 상호작용을 할 때 결국은 전자가 상호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산소랑 질소랑 탄소가 다릅니다. 다른 성질을 나타내는데 왜 다른가요? 결국은 얘네들의 전자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전자의 개수가 다르죠. 그러니까 원자 핵의 개수가 다릅니다. 얘가 8번이고 얘가 7번이고 6번이에요. 그럼 전자의 개수도 6개, 7개, 8개인데 그러면은 얘네들의 전자 구조가 다릅니다. 6개가 채워지는 구조, 7개가 채워지는 구조, 8개가 채워지는 구조가 달라요. 그럼 얘네들의 성격도 다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원자의 성격을 이해하는데도 원자의 전자 구조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원자들끼리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을 하는지 이해를 할 때도 원자의 전자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얘네들이 결합을 하는 것도 뭐 공유 결합이 됐든 이온 결합이 됐든 아니면은 금속 결합이 됐든 결국은 원자들 사이에 그 전자의 상호작용으로 얘네들 이런 결합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어떤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첫 걸음이 당연히 원자의 전자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6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원자를 한번 쭉 펴놓고 어떤 주기적 성질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뭐 이온화 에너지, 원자 반지름, 전자 친화도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8장에서는 얘네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을 하는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특히 공유결합에 집중이 돼 있죠. 그래서 8장에서는 공유결합을 통해서 원자들을 연결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루이스 구조를 그리는 거예요. 루이스 구조를 빠르고 정확하게 자유롭게 그리는 게 8장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결합을 조금 더 깊은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 결합을 통해서 분자의 모양과 성질도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단순히 루이스 구조로 설명이 안 되는 분자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 공명 현상이라든지 혼성 오비탈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또 더 나아가서 분자 오비탈들을 보는 거죠. 자, 이제 일반화학은 실질적으로 구조 파트가 여기서 끝나지만은 이 이후의 내용들은 어디서 아주 유용하게 쓰이게 될까요? 바로 유기화학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게 됩니다. 왜냐면은 유기화학에는 굉장히 많은 물질들의 각각의 반응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뭐랑 뭐랑 반응해서 뭐가 되는지 그거를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건데, 당연히 물질 하나하나의 성질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성질은 물질의 구조와 걔네들의 오비탈 구조, 그죠? 그 분자의 전자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를 이해를 해야지 그 물질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잘하면 유기화학도 훨씬 쉽고 잘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가 안 되면은 유기화학도 더 어렵고 이해의 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자, 6장은 그래서 이런 물질의 구조 파트의 첫 걸음인데, 상식적인 거지만 어떤 나무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약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에 많은 열매가 매달릴 수 있을까요? 그러지가 않죠. 그죠? 여기가 약하면은 여기에 열매가 매달렸다가는 뚝 부러지고 말겠죠. 무슨 얘기냐면은 6장이 약하면 7, 8, 9장 그리고 6이 화학의 이해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6장이 튼튼하다 그러면은 이 이후에 여러 가지 구조 내용이나 유기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해의 폭이 굉장히 더 넓어지게 됩니다. 물론 6장이 어려워요. 예, 어려워서 만약에 그냥 건너뛴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 이해를 넓게 하지는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6장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죠? 그럼 구체적으로 6장에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아, 맞다. 그걸 하기 전에 6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6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요 오비탈을 이해하는 거예요. 오비탈. 오비탈이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6장을 다들 어려워해요. 예, 오비탈이 뭐 그릴 수는 있죠. 그리고 뭐 전자를 채우고 뭐 여러 가지 오비탈의 상호작용을 이렇게 뭐 그림으로 볼 수는 있는데, 오비탈이라는 것이 정확히 뭔지를 모르면은 예, 그림으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은 할 수 있을지언정 그 깊은 의미는 모르게 되는 거예요. 자, 6장에서 제일 중요한 목표는 오비탈의 개념을 잘 정립하는 데 있습니다. 오비탈. 자, 오비탈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오비탈은 전자가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을 얘기를 해요. 예. 하여튼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6장이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6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오비탈을 이해하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오비탈이라는 것은 전자가 채워지는 공간이에요. 굳이 말하자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가 채워지는 공간인데, 그냥 단순한 빈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은요, 특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특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특정한 또 배양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공간에 전자가 채워지면은 그런 특정 에너지, 특정 모양, 특정 배양을 가진 그런 방향으로 전자가 이렇게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자가 채워지는 공간 오비탈의 요 에너지랑 모양과 배양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뭘로 알 수 있느냐? 바로 양자역학이라는 물리학의 한 분야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오비탈을 이해하는 거고요. 오비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비탈이 뭔지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양자역학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면 양자역학의 해, 솔루션이라고 하죠. 양자역학의 솔루션이 바로 오비탈이거든요. 자, 그래서 6.1부터 6.5까지가 양자역학이 뭐냐.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어떤 역사적인 과정이 쭉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으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양자역학에 도달하게 됐다. 이런 과정을 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양자역학의 결과인 오비탈을 이제 구하게 되고요. 오비탈을 갖다가 원자에 적용하는 거, 실제로 원자에 적용하는 부분이 이 뒷부분이에요. 6.6789. 그래서 이제 실제로 원자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오비탈에다 전자를 채워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앞에서부터 보죠. 이 양자역학을 하는 데 있어서 맨 처음에 시작된 게 바로 빛의 이해예요. 빛은 그전에는 파동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빛은 입자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파동성을 먼저 이제 알아야 됩니다. 빛의 파동성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C는 람다 뉴라는 이런 간단한 식으로 표현하고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빛은 파동이죠. 빛의 파장도 있고 진동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하는 거고요. 근데 반면에 빛이 파동성도 있지만 입자성도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게 바로 양자역학의 이제 효시가 됩니다. 그래서 빛은 파동성뿐만 아니라 입자성이 있고 한 개, 두 개 셀 수 있고 그 하나의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그 하나의 빛의 알갱이 하나를 광자라고 하고요. 그 광자 에너지는 E는 h 뉴라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뉴는 진동수 똑같은 겁니다. h는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 섹션의 가장 중요한 식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빛이 입자라는 성질을 이용을 하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원자를 이해하게 됐어요. 근데 보어 모형에는 원자를 완전히 이해한 게 아니라 원자를 이해하는 문이 있다면 문이 약간 열린 겁니다. 이렇게 약간 열려가지고 저 바깥에 뭐가 있는지를 살짝 본 거예요. 그게 바로 보어 모형입니다. 그걸 가능하게 했던 거는 빛이 입자라는 관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보어 모형으로다가 우리가 수소 원자라는 것을 알게 됐고, 수소 원자를 이해할 수 있으면 다른 원자들도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어떤 자신감을 얻게 된 거죠. 여기서는 뭐 몇 가지 식이 등장을 하는데 굳이 제일 중요한 식을 쓰자면은 델타 E는 H 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 식이 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식을 쓰면은 이 n은 어떤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어떤 수 곱하기 n 제곱분의 1이라는 이런 간단한 식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6.123을 통해서는 빛이 파동이면서 입자라는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이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입자라고만 생각했던 물체도 파동적인 거동을 한다 이거예요. 자, 뭐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빛이 입자성이 있다면 입자라고 생각했던 전자나 이런 원자나 이런 물질들도 파동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물체도 파동적인 거동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걸 나타내는 식이 드브로이 식이라고 합니다. 람다는 P분의 H. 자, 람다라는 것은 파장이죠. 파장. 파동이 가지는 성질입니다. 근데 P라는 것은 뭐예요? 운동량이죠. 질량과 속도를 곱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입자가 가지는 성질이에요. 근데 보세요. 파동성과 입자성이 플랑크 상수라는 그 상수를 매개로 해서 등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아주 희한한 식이죠. 그죠? 그 다음에 물체가 파동적인 이제 거동을 가지게 되는데 이 식을 보면은 아주 작은 입자일수록 더 큰 파동성을 가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같은 애들은 실제로 굉장히 파동적인 거동이 강해요. 자, 파동적인 거동이 있기 때문에 어떤 원칙이 생기냐면은 입자의 그 위치랑 속도를 둘 다 한꺼번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하이젠버그의 불확정성 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델타 그 x랑
운동량의 불확정도는 항상 곱해서 4파이분의 h보다 같거나 크게 됩니다. 이런 불확정성 원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여기서 중요한 식이 됩니다. 자, 양자역학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런 모든, 여기 있었던 모든 이런 식들을 통합을 해가지고 전자의 파동적 거동을 완전히 이해하게 한 식, 그게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을 통해서 전자의 파동적 거동을 완전히 이해하게 된 거예요. 전자의 파동적 거동을 이해하게 되면은 전자가 그냥 뺑뺑 도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공간에 특정 에너지를 가지고 채워진다라는 걸 알게 되고, 이걸 이해하면은 바로 오비탈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오비탈. 자, 오비탈은 간단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까 뭐라고 그랬나요? 전자가 채워지는 공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각각이 에너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모양을 가지고 있고 또 배양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크라이막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양자역학과 오비탈. 그리고 나서 6.6에서는 이제 오비탈의 여러 가지 표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를 보는 거예요. 뭐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이런 모양,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6.5에서는 또 양자역학의 되게 중요한 개념인 양자수 같은 게 나오죠. 주양자수, 뭐 가운동량 양자수, 자기양자수 이런 여러 종류의 양자수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비탈 표현에서 여러 가지 오비탈의 종류나 모양 같은 걸 보게 되고 배양도 보게 되죠.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게 되고, 이제 6.7에서는 6.7과 6.8은 거의 뭐 똑같은 건데요. 이제 원자에다가 실제로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전자를 채워보는 거예요. 예,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오비탈을 이해를 했죠. 오비탈이라는 것은 전자가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인데 그 공간에다가 실제로 전자를 채워보는 겁니다. 자, 근데 오비탈이라는 건요, 어떤 수학적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그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질서. 어떤 규칙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오비탈에는. 그러면은 전자가 채워지는 오비탈이라는 공간에 어떤 질서가 있으면 전자 배치에도 질서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질서. 아니면은 패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할게요.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지는 공간인 오비탈에 어떤 패턴이 있다면 거기다가 전자를 채웠을 때 전자가 채워지는 그 전자 배치에도 질서가 나타나게 되고, 전자가 어떻게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원소의 성질이 결정되잖아요. 그 성질에도 질서가 나타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오비탈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 규칙성이 전자 배치에도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원소의 여러 가지 성질에도 그 규칙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비탈이 비슷한 형태로 채워지는 원소들은 비슷한 성질을 나타내게 돼요. 결국 뭡니까? 바로 주기율표를 우리가 다시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기율표는 이 양자역학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거죠. 근데 양자역학과 오비탈의 측면으로 전자를 채워보니까 어떤 규칙성이 나타나게 되고 그 규칙성이 알고 보니까 뭐예요? 바로 주기율표더라 이거예요.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주기율표라는 것은 원자의 전자 구조가 거시적으로 나타난 어떤 하여튼 큰 거시적으로 나타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6장이 구성이 돼 있어요. 다시 간단히 복습을 하면은 일단 양자역학이 뭔지 보고요. 양자역학을 원자에다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원소에다가 그 양자역학적인 내용을 적용을 해보니까 결국은 주기율표가 얻어진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은 많지만 하여튼 이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요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